안녕하세요. 해외 사연 튜브에서 사연을 읽어드리는 혜연 DJ입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기 젊은 일본인 여성이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취업을 왜 하냐고 소리치면서 비웃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우연히 가게 된 한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고는 한동안 한국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일본에 돌아간 뒤에도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루카고 27살이에요. 저는 일본 시골의 산속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거기선 눈 닿는 데까지 쭉 논밭이 펼쳐져 있고 공기엔 늘 소나무랑 흙 냄새가 가득했죠. 우리 마을은 그런 곳이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다 알고 밤에도 문을 안 잠그고 1년 중 가장 큰 행사라고는 여름 축제 정도? 단순한 삶이었지만 고단하기도 했어요.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대부분 가정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정도였거든요. 아주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달까요? 학교가 제 탈출구였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른 애들은 방과 후에 놀 때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교과서만 들여다봤죠. 선생님들도 알아차리셨어요. 도쿄 대학이나 장학금, 기회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처음으로 제 꿈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꿈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걸 금방 알게 됐어요. 반액 장학금을 받아도 도쿄에서 대학 다니는데 드는 돈은 우리 가족이 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린 그날 밤이 아직도 기억나요. 당연히 지지해 주셨죠. 늘 그러셨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 눈빛에서 두려움이 보였어요. 말로 하진 않으셨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제가 앞으로의 몇 년을 좌우할 결정을 했어요. 도쿄에 갈 거고 혼자 힘으로 해낼 거라고요. 고등학교 마지막 2년 동안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동네 라멘집에서 서빙하고 주말엔 농산물 시장에서 일했고 마을 애들 과외도 시작했죠. 번 돈은 전부 도쿄 자금용으로 만든 특별 통장에 넣었어요. 많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죠. 더 중요한 건 그게 제 것이라는 거였어요. 제 두 손으로 직접 번 돈이니까요. 겨우 작은 원룸을 구했는데 그나마도 별로 안 좋은 동네였어요.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래도 월세가 제 저축한 돈의 대부분을 잡아먹었죠. 방이 너무 작아서 팔을 뻗으면 양쪽 벽을 동시에 만질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것이었고 그래서 특별했죠. 대학은 힘들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수업만 해도 충분히 어려웠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돈 걱정이 늘 따라다녔고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의 외로움도 있었어요. 거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고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침 수업 전에 새벽 5시부터 편의점에서 물건 채우고 강의 사이사이에 근처 카페로 뛰어가 서빙하고 저녁엔 고등학생 과외나 콜센터에서 일했어요. 어떤 날은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잠들고 몇 시간 후에 또 같은 일과를 반복했죠. 4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강의, 알바, 잠 못 자는 밤의 연속이었죠. 정신 차려보니 졸업장을 들고 단상에 서 있었어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객석에 보였고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값진 것 같았어요. 해냈어요. 도쿄의 명문대를 졸업한 거예요. 이제 세상은 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영화에선 안 알려주는 게 있어요. 때론 모든 걸 제대로 해도 인생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요.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직했는데 처음엔 정말 신이 났어요. 이제야 제 노력이 빛을 발하고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어요. 급여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할까요?
월세, 공과금, 학자금 대출 갚고 나면 겨우 식료품 살 돈이 남았어요. 대학 때처럼 또 쪼들리며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어요. 매일 아침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회사로 갔어요.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제 가치를 증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없었어요. 언제든 계약이 끝날 수 있었고, 그러면 어쩌죠? 주변 동료들을 보면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우리 모두 허우적대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했어요. 웃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주말 계획이나 꿈도 꿀 수 없는 휴가 얘기를 했죠. 마치 우리 모두 연극을 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척 하면서요. 환멸감이 너무 컸어요.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왜 달리기 기계 위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열심히 뛰는데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그냥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제 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죠. 일하느라 피곤해서 거의 무시할 뻔했는데 뭔가가 저를 폰을 집어들게 했어요. 다행이었죠. 대학 친구였던 유리코한테서 온 메시지였거든요. 하루카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유리코랑 저는 대학 때 친했는데 많은 대학 친구들처럼 졸업하고 나서는 멀어졌어요. 제 기억 속에 유리코는 활발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여자애였죠. 늘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 했어요.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왔는데 그 나라와 문화, 특히 연예계에 완전 빠져 있었어요. 미소 지으며 유리코가 저를 기숙사방으로 끌고 가서 한국 드라마 마라톤을 하던 걸 떠올렸어요. 에피소드 사이사이에 한국어 문구도 가르쳐줬죠. 졸업하고 한국으로 이사 가겠다고 늘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더라고요. 근황을 나누다 보니 유리코가 정말로 그걸 해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로 이사 가서 큰 회사에 취직했대요. 감탄도 했지만 솔직히 좀 부럽기도 했어요. 제가 도쿄에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을 때 유리코는 이국 땅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궁금해서 유리코의 소셜미디어를 둘러봤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유리코가 멋진 고층 빌딩이랑 트렌디한 카페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게시물엔 맛있어 보이는 한국 음식, 다양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사진, 회사 파티 같아 보이는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한 게시물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유리코가 멋진 정장 차림으로 현대적인 사무실에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바닥에서 천장까지 통유리로 된 창문 너머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캡션엔 이렇게 써 있었죠. 또 다른 하루 시작. 이런 멋진 기회에 정말 감사해. 샵 행복해. 샵 서울라이프. 제 작고 어수선한 아파트를 둘러보고 유리코의 화려한 삶을 담은 사진을 다시 봤어요. 너무 대조적이더라고요. 저는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유리코는 제가 항상 꿈꿔왔던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날이 갈수록 유리코의 소셜미디어를 자주 확인하게 됐어요. 새로운 게시물 하나하나가 제가 상상만 할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운 해변으로 주말 여행 가는 거, 멋진 루프탑 바에서 밤을 보내는 거, 힙한 카페 같아 보이는 작업 공간 사진들, 제 일상인 긴 근무 시간, 간섭하는 상사들, 계약직 자리를 잃을까봐 항상 불안해하는 것과는 너무 달랐죠. 그러다 갑자기 유리코한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하루카야, 다음 주에 출장으로 도쿄에 가. 만나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한편으론 오랜 친구를 만난다는 게 신났지만 다른 한편으론 부끄러웠어요. 유리코의 삶에 비하면 제 삶은 엉망인데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는 날이 됐고 저는 카페에 앉아 긴장한 채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유리코가 들어왔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유리코가 저를 꼭 안아줬고
얼굴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앞에 있는 유리코가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그 친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그 밑엔 여전히 유리코였어요. 대화가 술술 풀리면서 우리가 놓쳤던 세월을 따라잡았어요. 하지만 유리코가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얘기할 때 직장, 친구들, 하고 있는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들, 제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새 도쿄에서의 제 삶에 대한 모든 좌절감과 실망감을 쏟아내고 있었죠. 놀랍게도 유리코는 절 판단하지 않았어요. 대신 공감하는 눈빛으로 걱정스럽게 들어줬죠. 제 얘기가 끝나자 유리코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루카야, 유리코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완전히 다른 걸 시도해 본 적 없어. 한국에 와서 일해보는 건 어때? 장난치는 줄 알고 웃었는데 유리코는 진지했어요. 유리코의 회사가 항상 재능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를 찾고 있대요. 제가 딱 맞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제가요? 한국으로 이사를? 언어도 못하는데. 하지만 유리코가 자기 경험을 더 얘기해주면서 직장 문화, 삶의 질, 성장할 기회, 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봐, 유리코가 말했어요. 쉽다는 건 아니야. 새로운 나라로 이사 가는 건 절대 쉽지 않지. 하지만 하루카야,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 하나야. 넌 지금보다 더 나은 걸 누릴 자격이 있어. 최소한 한번 고려라도 해보는 게 어때? 유리코한테 생각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솔직히 별로 기대하진 않았어요. 한국으로 이사 가는 건 불가능한 꿈 같았거든요. 특히 제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요. 하지만 몇 주 동안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직장에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초라한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유리코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어요. 최소한 한번 고려라도 해보는 게 어때? 천천히, 거의 모르는 사이에 작은 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아서 여가 시간에 연습하기 시작했죠.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찾아보면서 외국인들의 블로그도 읽고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의 경험을 담은 유튜브 영상도 봤어요. 알면 알수록 더 끌렸어요. 서울은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 같았고 제가 처음 도쿄에 반했던 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직장 문화도 제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균형 잡혀 보였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곳에서 저를 다시 만들어가는 이데아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제 머리는 계속 장애물을 던졌죠. 이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지? 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지? 실패해서 꼬리 내린 채로 일본에 돌아와야 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본업을 하고 저녁엔 부업도 했고 심지어 제 물건들도 팔기 시작했어요. 그냥 저축하려고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속으론 뭔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을 때 제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어요. 유리코 회사 웹사이트를 열고 구직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타이핑하는 제 손이 떨렸고 몇 번이나 페이지를 닫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절 계속 하게 만들었어요. 아마 절박함이었을 수도 있고 희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스스로를 말리기 전에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누르자마자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뭘 한 거죠?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는 직장에 지원하다니 정신이 나갔나 봐요. 하지만 공포와 함께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작은 설렘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유리코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가능성도 낮고 미친 꿈이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모든 걸 바꿀 이메일을 받았어요. 하루카님께 라고 시작하는 메일이었어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제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려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는 몰랐지만 오랜만에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요. 희망이요. 이게 제 자신과 성공,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모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이 상황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로 한국 회사 면접을 보게 될 거라니요. 머리로는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계속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설렘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면접 준비를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회사에 대해 조사하고 가상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했죠. 일과 후에는 피곤해서 눈이 감겼지만 이상하게 활력이 넘쳤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면접 날이 다가오면서 긴장도 커졌어요. 제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이사가서 새 삶을 시작한다니 너무 무모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도쿄에서의 제 현재 삶을 떠올렸어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러면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드디어 면접 날이 왔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였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제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 면접관들이 나타났을 때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면접이 시작되자 차분해졌어요. 제가 준비한 대로 질문에 대답했고 제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서툰 한국어로 인사도 했는데 면접관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안도감과 자부심이 몰려왔어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전 도전했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큰 성취였죠. 며칠 후 제 인생을 바꿀 이메일을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합격이었어요. 그들이 절 뽑았대요. 기쁨, 공포, 흥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한국으로 이사 가게 된 건가요?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을 향한 준비가 시작됐어요. 짐을 꾸리고 아파트를 정리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출발 전날 밤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지난 몇 년을 돌아봤어요. 이 도시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 좌절감,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것들, 이제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려고 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와 희망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젠 제가 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갈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배가 뒤틀릴 정도로 긴장됐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싶었어요. 미친 짓 같았어요. 저는 그냥 일본 시골 출신인 평범한 여자일 뿐인데 도쿄에서도 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외국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런데 공항을 나와 서울 한복판에 섰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겁나기는커녕 신이 나더라고요. 도시가 뭔가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도쿄랑 비슷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왔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넓었고 최신식 고층 빌딩이랑 아름다운 전통 건물들이 섞여 있었어요. 젊은 분위기에 예술적인 분위기로 유명하다는 홍대 근처에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주셨는데 드라마 보면서 배우신 서툰 일본어로 말씀해 주셔서 금방 편해졌어요. 그날 저녁에는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음악 소리가 가득하고 길거리 음식 냄새도 좋고 젊은 사람들이 시원한 저녁 공기를 즐기며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포장마차를 발견했죠.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어느새 저는 젊은 한국인들이랑 같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는 열심히 일본어를 연습하더라고요. 같이 웃고 얘기 나누고 서울 생활에 대한 팁도 알려줬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도쿄에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면접 준비를 했어요. 긴장되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가 다려주신 정장을 입고 강남에 있는 회사로 향했어요. 건물이 정말 멋졌어요. 유리랑 철로 된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안의 분위기였어요. 일본 회사에 긴장되고 무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여기 사람들은 편해 보였어요.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편하게 얘기하고 로비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면접도 일본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마치 신문 받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면접관들은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었는데 저를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제 경험이나 목표, 취미 같은 걸 물어보더라고요. 요리 좋아한다고 했더니 면접관 중 한 명이 신나서 일본 요리 재료 살 수 있는 시장을 추천해 주기도 했어요. 일본에서 봤던 그 딱딱하고 이력서만 보는 면접과는 너무 달라서 오히려 편해지고 즐기게 됐어요. 면접이 끝날 무렵 팀장인 지수라는 분이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카 씨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연락드리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는 하루카 씨의 능력과 이런 큰 변화를 고려하는 용기에 감명받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해요. 회사를 나올 때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설령 이 일을 못 얻게 되더라도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걸 알게 됐거든요. 일본에서 알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연락을 기다리면서 서울을 더 둘러봤어요. 고궁도 가보고 최신식 쇼핑몰도 가봤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서툰 한국어로 대화도 해보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도 만났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활기차고 따뜻한 도시가 점점 더 편해지더라고요. 어느새 도쿄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벌써 서울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 에너지, 친절함, 가능성. 제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뭔가를 깨워준 것 같았어요. 도쿄로 돌아와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일어나고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반복하고.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일상적인 짜증나는 일들이 이제는 더 참기 힘들어졌어요. 복잡한 전철, 긴 근무 시간, 직장의 딱딱한 위계 질서, 이 모든 게 전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회의 중에도 서울 생각이 나고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비빔밥 맛이 떠오르고 밤에는 도쿄 야경을 보면서 강남의 그 사무실에서 본 풍경을 상상하곤 했어요.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잊으려고 노력했죠. 도쿄에서의 삶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근데 적응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불행한지 더 깨달았어요.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봤던 그 다른 삶, 더 균형 잡히고 따뜻하고 가능성 있는 삶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러다 비 오는 화요일 오후 또 지루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수 씨한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가슴이 뛰면서 열어봤죠. 하루카 씨, 저희가 제안드린 자리에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숨도 못 쉴 정도로 놀랐어요. 일자리를 제안해 준 거예요. 그것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요. 연봉도 도쿄보다 좋고 이사 지원까지 해준대요. 드디어 왔어요. 제가 기다리던 기회가.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해도 될까요? 도쿄에서의 제 삶을 생각해 봤어요.
좁은 원룸, 미래 없는 일, 늘 돈 걱정하는 삶, 그리고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죠. 그 활기, 기회, 도쿄에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생동감, 더 생각하다 포기할까봐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2글자로요. 수락합니다. 그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회사에 사표 내고 작은 원룸 정리하고 도쿄에서 사귄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하고 제일 힘들었던 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실망하시거나 화내실까봐 걱정됐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목이 메신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루카야, 넌 항상 우리보다 용감했어. 가서 네 삶을 살아라. 다만 늙은 부모 잊지 말고. 이번엔 편도 티켓을 들고 서울행 비행기에 탔어요. 두렵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걸 알아가는 게 기대됐어요. 창밖으로 도쿄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새 직장이나 새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예전의 저를 다시 찾는 거예요. 큰 꿈을 꾸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소녀를요. 어느 순간 그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 모습을 다시 찾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번엔 방문객이 아니라 거주자로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정말 신나면서도 무서웠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거든요.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일본에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온 걸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가방을 꼭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공항을 나오자마자 유리코의 환한 얼굴이 저를 반겼어요. 유리코가 꼭 마중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서로 껴안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가 있고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본 안내자가 있었죠. 처음 몇 주는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유리코가 아파트도 찾아주고 은행 계좌도 만들어주고 서울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도와줬어요. 쉽지만은 않았어요. 혼란스럽고 짜증나고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 활기찬 도시가 점점 더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새 직장 첫날이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긴장됐어요. 저를 고용한 걸 후회하진 않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사무실에 들어갈 때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다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환영을 받아서 놀랐어요. 팀원들이 웃으면서 열심히 일본어로 인사해 주려고 했어요. 제 책상에는 작은 환영 배너와 화분도 놓여 있었고요. 도쿄에서 받았던 차갑고 형식적인 환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날이 지나고 주가 되고 달이 되면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그냥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도전이었어요. 제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제 아이디어를 귀 기울여 듣고 가치 있게 여겨줬어요. 늦게까지 일할 때도 의무가 아니라 제 선택이었고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했죠. 제일 놀란 건 첫 성과 평가 때였어요. 무서워하면서 갔는데 제가 부족한 점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 노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칭찬해 주셨어요. 매니저님은 회사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승진 경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인상이었어요. 상당한 임금 인상과 보너스요.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죠. 그날 밤 아늑한 제 아파트에 앉아 있으니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유리코의 제안과 저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죠. 바로 유리코에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유리코야, 목이 메어 말했어요. 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리코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하루카,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가 행복하고 성공한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답이야. 하지만 정말 보답하고 싶다면 네가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해. 내가 너를 도와준 것처럼 말이야.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몇 달 후 도쿄 대학 후배인 켄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일하는 걸 보고 연락한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의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게 들리더라고요. 과로하고 월급은 적고 자신을 갉아먹는 것 같은 시스템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유리코의 말이 떠올랐어요. 망설임 없이 우리 회사에 막 생긴 자리에 켄지를 추천해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주저했어요. 제가 가졌던 것과 같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격려하니까 결국 도전하기로 했어요. 몇 주 후 다시 인천공항에 갔어요. 이번엔 켄지를 새로운 삶으로 맞이하러요. 긴장하면서도 들뜬 모습으로 나오는 켄지를 보니 자부심과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유리코가 저를 맞이했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유리코가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 켄지가 서울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도와줬어요. 켄지가 성장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면서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니 정말 보람찼어요. 지친 환멸에 빠진 젊은 직장인에서 에너지 넘치고 야심찬 사람으로 변해갔죠.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면서 켄지가 한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루카 선배, 존경의 뜻을 담아 말했어요. 고향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처럼 막막하고 희망 없다고 느끼는 젊은 일본 직장인들이 수천 명은 될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기만 한다면 좋을 텐데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하게 됐어요. 전부터 SNS를 열심히 하면서 서울에서의 제 생활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힘든 직장 문화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앉아서 제 여정에 대해 길고 진솔한 글을 썼어요. 도쿄에서의 어려움, 서울로 오는 용기 있는 결정, 그 이후 제 삶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요. 링크드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별로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글이 엄청 퍼졌어요. 며칠 만에 수천 번 공유됐어요. 메시지함에는 젊은 일본 직장인들의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다들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공유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자신들도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반응에 힘을 얻어서 서울에서의 경험을 더 많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직장 문화, 삶의 질, 해외 생활의 어려움과 즐거움에 대해 공유했죠. 어려운 점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언어 장벽, 가끔 느끼는 향수병, 문화적 적응 같은 거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엄청난 개인적, 직업적 성장도 강조했어요.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제 글의 영향력도 커졌어요. 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현재 회사와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용기를 얻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기회를 찾기 시작했고요. 회사들도 연락해 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인재를 어떻게 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의 취업 박람회나 전문성 개발 행사에 연사로 초청받기도 했어요.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보람찼어요. 도쿄에서 얼마나 길을 잃고 절망했었는지 기억나거든요. 제 이야기가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일본 대학생들을 위한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눈물이 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도쿄에 있던 옛 상사에게서 온 거예요. 제가 서울로 오기 위해 떠났던 회사 말이에요. 하루카,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SNS로 내 여정을 지켜봤어.
처음에는 네가 우리를 떠난 것에 화가 났었지. 하지만 네가 어떻게 성장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니 우리가 너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네 이야기 덕분에 우리 회사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게 됐어. 쉽지는 않지만 필요한 일이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마음에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제 여정이 제 삶만 바꾼 게 아니라 일본까지 변화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무서워하고 실망했던 그때의 저를 생각해 봤어요. 언젠가 제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그날 밤 아파트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유리코에게 감사했어요. 이 길을 보여줘서. 한국에 감사했어요. 이런 기회를 줘서. 그리고 제 자신에게 감사했어요. 모르는 세계로 뛰어들 용기를 가졌다는 것에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고, 배워야 할 기술들도 있고, 이루고 싶은 목표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갇혀있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대신 미래에 대해 신나고 기대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적 의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행복과 성공의 길을 찾도록 돕는 거죠. 창에서 돌아서는데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도쿄의 한 젊은 직장인이 조언을 구하는 거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새로운 사명이에요. 유리코가 저에게 보여준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돼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영국에서 존경받는 천체 물리학자인 제가 에인즐리 블랙우드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짐을 싸고 있다니 믿겨지세요? 저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게 우중충한 화요일 오후에 시작됐어요.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 논문들과 반쯤 비어있는 커피 잔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고 모든 걸 바꿔놓을 이메일을 봤어요. 블랙우드 박사님께 라고 써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 펠로우십을 제안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차를 마시다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진짜요? 첨단 기술이랑 케이팝 같은 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너무 이국적이었어요. 영국에서의 편안한 삶과는 너무 달랐죠. 솔직히 한국에 대해 제가 뭘 알고 있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은 그냥 더 성공한 이웃 나라들의 꼬리를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얻을 수 없는 걸 뭘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제 현재 연구를 보니 좋긴 했지만 대단하진 않았어요. 뭔가 새롭고 흥미진진한 게 필요했죠. 그리고 이 펠로우십이 글쎄요, 제 연구를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더 나은 판단에 반해서 수락했어요. 짐을 싸고 아늑한 아파트와 가장 좋아하는 찻집에 작별 인사를 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탔죠. 비행은 길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하며 보냈어요. 만약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면 어쩌지? 음식이 너무 맵다면? 이 모든 게 큰 실수라면?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비행기가 서울로 내려갈 때 창밖을 보니 턱이 떨어졌어요. 도시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뻗어 있었어요. 마치 은하가 지구로 떨어진 것 같았고 제가 바로 그 안으로 날아 들어가고 있었죠. 와우, 차가운 유리의 얼굴을 대고 속삭였어요.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느낀 건 에너지였어요. 공항은 북적거렸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서두르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게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세련된 스크린에 비행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로봇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제가 꽤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나 봐요. 갑자기 친절한 목소리가 말했거든요. 블랙우드 박사님,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돌아보니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눈을 가진 남자분이 계셨어요. 서울대학교의 박지훈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비행은 어떠셨어요? 그가 제 짐을 들어주며 물으셨어요. 길었어요. 제가 인정했죠.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좀 압도되는 느낌이에요. 박 박사님이 웃으셨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서울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공항에서 새 아파트로 가는 동안 창밖을 계속 쳐다봤어요. 도시는 옛 것과 새 것의 혼합이었어요. 고층 빌딩 옆에 고대 사원들, 첨단 쇼핑, 지구 옆에 전통시장들이요. 예상하신 대로예요. 박 박사님이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걸 보시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는 흥분을 느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지하철은 효율적이었으며 제가 보는 곳마다 혁신이 보였어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박 박사님이 저에게 환영 패키지를 주셨어요. 안에 대학과 도시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지도도 있어요. 필요하실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짐을 풀고 새 집에 정착하면서 궁금했어요. 이 나라가 나를 위해 어떤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바꿀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시간만이 알려줄 테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모험이 될 거예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이 정말 빨리 뛰더라고요. 캠퍼스가 정말 크고 현대적이어서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상기시켰죠. 연구를 위해서지 다른 것은 없다고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박지훈 박사님이 입구에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서울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블랙우드 박사님. 그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죠.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제가 자신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어 기대됩니다. 캠퍼스를 걸으면서 박 박사님이 여러 건물과 시설들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첨단적으로 보이는지 감탄했지만 그걸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우리 주 연구동입니다. 우리가 세련된 유리 건물에 다가가자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김소영 교수님과 함께 일하시게 될 겁니다. 김 교수님에 대해서는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녀의 재생 에너지 분야 연구는 과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었죠. 그녀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복잡해 보이는 기계 위로 몸을 숙이고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김 교수님, 박 박사님이 부르셨어요. 블랙우드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셨는데 눈께 주름이 잡히더라고요. 아, 블랙우드 박사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약간 수줍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연구실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김 교수님이 자부심에 찬 표정으로 빛나셨어요. 최첨단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김 교수님과 박 박사님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연구가 얼마나 선진적인지 놀랐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심지어 영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감탄과 동시에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질투심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천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일은 도전적이면서도 흥미진진했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팀 미팅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연구원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제 연구에서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실험의 중요한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계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모든 변수를 재확인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실험실에서 좌절감에 빠져 혼자 있을 때 박 박사님이 문을 두드리셨어요. 안슬리? 그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늦었는데 오늘은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헝클었어요. 안 돼요. 이 실험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요. 박 박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아무도 실망시키고 있지 않아요. 연구에는 항상 기복이 있죠. 내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때로는 좋은 밤, 잠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너무 지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못해 동의했죠. 다음 날 박 박사님이 저를 이민호라는 우리 학과에 뛰어난 젊은 학생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민호는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를 하는 재주가 있어요. 박 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이 학생이 내가 놓친 걸 무엇을 볼 수 있겠어?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호가 질문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하자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그의 새로운 접근 방식 덕분에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셋은 그 후 며칠 동안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실험했어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협업과도 달랐죠. 경쟁도 없었고 누가 더 똑똑한지 증명하려는 것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마침내 일이 터졌어요.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낸 거예요. 실험이 마침내 성공하자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실험의 성공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함께 일하는 기쁨, 팀으로서 도전을 극복한 기쁨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식 바비큐로 우리의 돌파구를 축하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새로운 동료들, 아니 새로운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박 박사님, 김 교수님, 민호. 그들은 저를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 주었고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해 주었으며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정말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초기의 편견들이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과 탁월함을 경험하는 걸 방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건배를 하며 잔을 들어올리면서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어떤 장소나 문화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된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민호 씨, 마무리하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의 의견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는 활짝 웃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블랙우드 박사님.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주말에 전통축제가 있는데 저희와 함께 가시겠어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제 초기 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기억났어요. 그래요, 뭐. 좋아요. 가고 싶네요. 축제는 색깔과 소리, 냄새의 향연이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공연자들이 전통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봤죠. 공기 중에는 지글지글 익어가는 길거리 음식 향이 가득했고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민호가 작은 종이컵을 건네며 말했어요. 막걸리라고 하는 전통 쌀술이에요. 한 모금 마셨는데 부드럽고 약간 달콤한 맛에 놀랐어요.
정말 맛있네요. 저도 모르게 외쳤죠.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축제의 기쁨과 공동체 정신에 푹 빠졌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그 순간을 즐기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죠. 대학으로 돌아와서 제 연구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어요. 제가 목격한 협력 정신의 영감을 받아 한국 동료들과 더 많이 협업할 기회를 찾았죠. 함께 일하면서 저 혼자서는 결코 이루지 못했을 돌파구들을 이뤄냈어요. 어느 날 저녁 연구실을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김 교수님이 제 책상으로 오셨어요. 에인즐리,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죠. 당신의 공헌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여기서의 당신 연구는 정말 훌륭했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감사합니다, 소영 씨. 하지만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해요. 여러분 모두에게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과학뿐만이 아니라요. 그녀는 아는 듯이 미소 지으셨어요. 때로는 가장 값진 교훈이 우리가 배우리라 가장 적게 예상했던 것들이죠. 펠로우십이 끝나갈 무렵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본국의 동료들과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소중해진 이곳을 떠나는 게 슬펐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박 박사님과 김 교수님, 민호,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송별회를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며 지난 몇 달을 회상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한국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따뜻함, 혁신,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요. 이 교훈들을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배를 하면서 저는 이게 작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킨 장소와 사람들과의 평생에 걸친 인연의 시작이었죠.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분주한 터미널과 익숙한 영국 억양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죠. 제가 겪었던 믿을 수 없는 여정을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됐어요. 블랙우드 박사님, 영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며 출입국 관리 직원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었어요. 집. 이제 이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됐어요. 네, 영국이 제 고향이긴 하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한국에 남아 있었죠. 짐을 기다리면서 한국인 관광객 무리를 발견했어요. 주저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고 우리는 짧게 제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1년 전이었다면 절대 이런 걸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낯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대학의 동료들은 제 연구에 대해 듣고 싶어 했지만 제가 한국 자체에 대해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놀란 것 같았어요. 에인즐리, 너 많이 변했구나. 우리의 첫 회의 때 존슨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활기찬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변한 것 같네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훨씬 더 대단했죠. 제 아파트에서 가방을 풀면서 각각의 물건들이 추억의 홍수를 불러일으켰어요. 박 박사님이 주신 화려한 보자기, 한국 기술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세련된 스마트폰, 전통 축제에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저와 김 교수님, 이민호의 사진. 사진을 들고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기회를 주지 않고 무시해버린 다른 놀라운 장소와 문화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아니, 나눠야만 했어요. 천체물리학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에 대해서요. 다음 날 결심의 찬 목소리로 존슨 교수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1년의 세미나를 조직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연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에 대해서요. 한국에 대해서요. 존슨 교수님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에인즐리, 우리는 과학자지 문화대사가 아니야. 그런데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흥분된 눈빛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과학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돌파구는 협력 덕분에 한국 문화가 우리 연구에 가져다준 독특한 관점 덕분에 나온 거예요. 그분은 한숨을 쉬셨지만 눈빛에서 관심의 기색이 보였어요. 계속 말해봐.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세미나 조직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박 박사님과 김 교수님께 연락해서 강견을 부탁드렸고 우리의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혁신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세미나는 정말 긴장되는 경험이었어요. 회의적인 동료들로 가득 찬 강당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1년 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죠. 제가 틀렸어요. 제가 마주한 최첨단 기술, 김 교수님 같은 연구자들의 헌신, 이민호 같은 학생들의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제 개인적인 여정을 나눴어요. 제 편견이 어떻게 도전받고 결국 극복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강당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회의적인 표정이 호기심으로 그리고 진정한 관심으로 바뀌어갔죠.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블랙우드 박사님, 저는 항상 해외에서 연구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어요. 박사님의 강견이 제게 그 도약을 할 용기를 주셨어요. 그녀의 말에 기쁨이 가득 찼어요. 이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다리를 놓기 위해서요. 세미나는 인기를 얻었어요. 곧 우리는 한국 학자들을 초청하고 문화 교류를 조직하게 됐죠. 대학은 새로운 에너지, 글로벌 협력의 정신으로 활기를 띠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다 존슨 교수님과 마주쳤어요. 에인즐리, 내게 경의를 표해야겠어. 그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특별한 무언가를 시작했구나. 저는 자부심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경험과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힘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제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에 갔었는데 대신 한 사람으로서 성장했고 제 편견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런던의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에서 연구했던 것과 같은 별들이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같은 별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의 연결감이요. 제 여정은 우리 모두가 다르다기보다는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답고 다양한 행성의 일부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저는 다음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어떤 다른 놀라운 문화와 사람들이 저기 밖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국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에서 봤던 것과는 많이 다르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특히 저 자신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기억하세요? 다 과대평가고 별로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었죠. 세상에,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눈을 뜨게 해주고 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제가 배운 것들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처음에 여기 제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본 놀라운 기술이나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하면 눈썹을 치켜 올리곤 했죠. 정말이야, 에인즐리? 하면서 정말 그렇게 대단해?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의심에 굴하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것이 진짜이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조직했죠. 우리가 이룬 돌파구와 그것이 한국 동료들과의 팀워크 덕분이었다는 걸 설명했어요. 제가 결과를 보여줬을 때 그들의 표정을 봤어야 했어요. 서서히 그들의 회의적인 태도가 관심으로 바뀌더라고요. 연구 방법과 우리가 사용한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단순히 과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람들, 문화, 전체적인 경험에 대해 이해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박 박사님이 첫날 어떻게 저를 환영해 주셨는지 얘기했고, 이민호 씨와 함께 갔던 전통 축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화려한 등불과 맛있는 음식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김 교수님의 재생 에너지 연구가 어떻게 제 연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했는지도 설명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동료들의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더 듣고 싶어 하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한국을 방문할 기회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 학자들을 여기로 초청하면 어떨까요? 라고 학과장님께 제안했죠. 서로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기쁘게도 그분이 동의하셨어요.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곧 서울대학교에서 방문객들이 오게 되었죠. 영국 동료들이 한국 학자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서울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다리를 놓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박 박사님을 우리 캠퍼스 주변으로 안내하고 있을 때 그분이 방문하셨어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에인즐리,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을 기억하나요? 당신이 얼마나 불편해 보였는지. 그런데 지금 당신을 봐요. 저는 웃었어요.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섞인 기분이었죠. 그때는 정말 편협했었죠. 그렇죠? 라고 인정했어요. 박 박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제 여정의 전부였던 거죠. 저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갔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 그 열린 마음의 영향이 곳곳에 보여요. 서울에서 배운 협력 정신 덕분에 제 연구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발전했어요. 평생 저를 영감 주고 도전하게 할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항상 다른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끔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할 때면 잠깐 쉬면서 이민호 씨와 화상 채팅을 해요. 그는 항상 자신의 최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싶어 해요. 이런 대화를 하면 한국에서의 시간 이후로 제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종종 제가 옛날에 편견을 고수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만약 한국에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것을 놓쳤을 거예요. 지식, 우정, 개인적인 성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고 계신 분, 특히 다른 문화를 탐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해보세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음 서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많고 누가 알아요? 또 다른 돌파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한국은 한 번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다음에는 어떤 영감을 줄지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결국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해를 쌓고 세상을 조금씩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